인사행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의 인사행정의 기초입니다. 1번 보시면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입니다. 역관주의, 화살표, 실적주의 오른쪽으로, 또 실적주의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역관주의부터 보시면 역관주의는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잭슨 대통령에서 활성화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관주의는 공직 임용을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우리가 스포일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SPOILS. 스포일즈라고 하는 뜻은 전리품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전리품으로 공직을 부여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잭슨 대통령은 서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부 출신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유수 대학들 출신들로 공직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잭슨이 역관주의, 서부 출신이었던 잭슨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의 경우에 보면 첫째가 민주성입니다. 이게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발달할 수 있겠죠. 정당 정치 발달이 바로 민주정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응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 증가.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당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집권한 정당의 관료제가 예속된 관료제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대해서 관료들의 대응성이 증대되었다. 이런 점은 장점이었지만 단점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선거를 그냥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공직을 주니까 행정의 어떤 그 부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바뀌게 되면 공무원들이 대량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의 어떤 계속성이 저해되는 그런 단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실적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적주의라는 것은 임용 기준을 뭐로 보느냐 하면 개인의 능력으로 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격, 거기에 따라서 공직을 임용하는 것이고요. 그게 법적으로 뒷받침된 게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 법이 되겠습니다. 펜들턴 법은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인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한 거예요. 세 번째가 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공개경쟁시험을 쳐라.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펜들턴법은 또 나름대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점은 역관제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의 합리화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너무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급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공직에 끌어들이는 데는 소홀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인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주의로서 뭘 따지고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인사행정은 돼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니까 인사행정이 형식화되고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소홀히 되는, 그죠? 뭐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는 비인간화 초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 번째가 적극적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적극적 인사행정은 좀 더 이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의를 내리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화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다양한 방식을 가미하는 것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실적주의는 소극적이라 했죠. 소극성을 가지고 또 형식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좀 더 민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적극적 모집입니다. 자,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입니다. 첫째가 적극적 모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모집 방법도 다양화해서 유능한 인재들의 확보를 시도하는 게 적극적 모집입니다. 두 번째가 융통성 있는 인사행정입니다. 융통성 있는. 그래서 융통성 있는 인사행정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요. 개방형 임용제라든지 이런 게 융통성 있는 인사행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관리 융통성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리 융통성 체제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밑에 줄에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실행해서 그 수립을 하는데요. 거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화면 2번 보시죠. 매년 수립한다 돼 있죠. 매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3년마다 혹은 2년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관리 융통성 체제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운영상의 융통성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게 여기 해당이 되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관리 융통성 체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이 해당이 되고요. 또 팀제 도입도 해당이 됩니다. 또 개방형 임용제 이것도 해당이 되고 또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인사교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에서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나갔다는 걸 설명드리고 3번 넘어가서 직업 공무원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어요. 자,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 헌법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일반 능력자주의입니다. 일반 능력자주의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전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폭넓은 안목을 가지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주력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문가보다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주력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폐쇄적인 그런 임용체계 그리고 계급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되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급제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실적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적주의가 잘 되어야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적주의가 잘 되어야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제도의 양대 축이 바로 실적주의고 직업공무원제고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을 공직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근무하는 이게 직업공무원제도인데요. 전생에 걸쳐서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연령에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이 있었는데요. 상한선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하한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두세요.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고요. 8급 이하는 18세지만 단 교정직렬하고 보호직렬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가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폐쇄적이라는 것.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질적인 요소가 흡수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임용하니까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대표관료제입니다. 대표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킹슬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고요. 관료를 뽑을 때 그 집단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공직을 부여하라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으면 흑인들 인구 비례를 따져서 만약 경찰관을 뽑을 때 경찰 숫자를 부여해 주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관료제는 대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 대표성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 대표성이 있습니다. 소극적 대표성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구 비율대로 공직을 부여하는 게 소극적 대표성이고요.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례에 맞춰서 임용된 관료들이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 이걸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대표관리제를 하면은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출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을 임명할 때는 그 개인의 능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니까 아무래도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차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관료제가 대두되었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대두 요인은 외부 통제로는 이제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행정이 이제 시대가 진행되면서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되죠. 그러니까 고도로 전문화되니까 이 행정을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관료제 내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료제 내부 통제의 강화 방안이 바로 대표관료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표관리제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죠. 그게 저소득층 우대 제도인데요. 공개경쟁 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름부터 하나 예가 되고요. 또 화면에 있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하고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보면은 지방 출신의 인재로 충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7급하고 9급으로 구분해서 우대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자가 서로 경합할 때, 즉 지역인재하고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하고 충원될 때는 경합할 때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역관제. 역관제 이야기는 잭슨 대통령 이야기했죠. 참고로 잭슨 대통령은 미국 여러분 달러 화폐를 보시면 1달러도 있고 20달러도 있고 또 그렇죠. 100달러도 있고. 근데 20달러 화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이 잭슨 대통령입니다. 참고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1번에 봅니다. 부패 방지하기 쉽다. 틀렸습니다. 역관제는 공직의 어떤 사유화,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행정의 지속성 확보하기 쉽다. 틀렸습니다. 역관제는 공무원들이 대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지속성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에 보면 관료제의 민주화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민주행정. 라 보면 정치적 책임 확보한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다음 마에 봅니다. 직업 공무원제. 역관제라고 하는 것은 관료들의 신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업 공무원제는 신분 보장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죠? 다음 봐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충성심 그렇습니다.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죠. 왜냐하면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통제력 강화에서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실적주의의 장점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1번 행정의 대응성 확보. 이거는 역관주의에 해당하는 역관주의의 장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보장받습니다. 3번에 실적주의는 시험을 쳐서 통과되면 되니까요. 2번에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니까 장점은 됩니다만 그게 단점으로 또 이어지죠. 그게 바로 행정의 경직성이 됩니다. 자기는 능력을 갖추어서 공무원이 됐으니까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좀
둔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행정의 경직성이 됩니다. 4번은 행정의 전문화가 되고요. 자질 향상, 업무 능률 증진. 다 맞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역관주의 장점 볼 수 있는 것. 자, 1번에 전문성하고 관계없고요. 대응성 2번이 맞습니다. 대응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관료들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대응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직업공무원제 확립 요건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사회적 평가 높아야 되는 거죠. 2번에 보수도 적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행정의 전문화는 해당이 없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게 아니고요. 폭넓은 안목과 어떤 경륜을 갖춘 그런 일반 행정가 양성에 주력한다고 했죠. 따라서 전문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훈련도 해야 되고 장단기 인력 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펜들턴법 내용 별표 하나 넣어주세요. 옳게 된 것은 각 공무원들의 중립성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번에 메리트 페이 시스템 성과급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의 공무원들의 훈련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라에 보면 연방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시험 실시. 옳게 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 라, 마입니다. 6번입니다. 대표 관료제 이론입니다. 별표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옳은 것은 찾아봅니다. 가 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를 민주화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 보장을 통해 이거는 직업공무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틀렸고요. 다 보겠습니다. 기획운동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미국의 백인, 흑인 중에 흑인들도 경찰을 이렇게 뽑는 것, 이런 게 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 맞고요.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정당의 대중화, 정당 정치 발달, 요거는 역관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에 보면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다, 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실적주의가 인사행정에 초래한 현상.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에 보면 인사행정의 분권화 아닙니다. 실적주의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집권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행정의 분권화는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행정이 소극화되고 또 형식화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집권화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의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맞죠? 강조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시켰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적주의라는 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저하시키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대표관료제는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비한 맞고요. 3번에 보면 역관주의는 신분 보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제가 아니고 역관주의는 선거에 의한 교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선거라는 것이 바로 통제잖아요. 국민의 통제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가 개방형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폐쇄형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승진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별표 2개 하시고요. 대표 관리제의 한계입니다. 가를 보면 국민주권. 네, 이 부분은 관료들에 대한 통제는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입법 통제로 관료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표 관료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죠. 따라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혹은 국민이 해야 될 일을 내부 통제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나번에 피동적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소극적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라는 것이 인구 비율이 자꾸 변하잖아요. 어떤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변합니다. 동태적입니다. 그런 인구 변화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다에 보면 능동적 대표성의 확보 어렵다. 이것도 맞는데요. 능동적 대표성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적극적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흑인들로 경찰을 이렇게 뽑으면 나중에 백인들보다 더 심하게 흑인 집단을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대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직이 임용되고 난 뒤에 뭐냐면은 그 수동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집단을 대표하라고 대표 관료제로 뽑았지만 이 사람의 그 나중 행위는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동적 대표성 확보했다고 해서 능동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어려움 맞습니다. 4번에 제4회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에 임명되고 난 뒤에는 자기 출신 집단은 생각을 멀리하고 다른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4회화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관료제의 한계는 가나다라, 다 맞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 차이입니다. 1번에 보면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맞죠? 실적주의는 개방형. 그 개방형이라는 게 시험에 통과되면 충분하니까요. 맞고요. 2번 봅니다. 실적주의는 채용 당시 중시합니다만 직업공무원제는 장래의 어떤 가능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맞고요. 3번에 보면 직업공무원제는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강조한, 그렇습니다. 실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요구하고요.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정치적 중립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2절입니다.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인데요. 1번 보시면 중앙인사행정기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인데요. 비독립 단독형 독임제 기관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펜들턴법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그 중앙인사기관 연방인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했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은 독립
합의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독립합의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독립, 비독립, 단독, 합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이고요. 방금 이야기한 펜들턴법의 연방인사위원회의 경우는 독립합의형이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공직의 분류에 들어가면요.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구분합니다. 잘 아시지만 일반직은 우리가 통상 1급에서 9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죠. 제외하고요. 고위공무원단은 제외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것이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법관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력직의 경우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어떤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무직하고 별정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죠. 첫째 하나는 종류에 있어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그런데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될 때 잘 구분해서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무총리의 경우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입니다. 근데 이 정무직이지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서의 경우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들어가서 고위공무원단이 나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충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한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형 직위는 민간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모직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직위 제도는 30%를 충원합니다. 다른 부처와 경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처 자율직위가 있습니다. 부처 자율적으로 이렇게 충원하는 거죠. 부처 자율직위는 50%입니다. 50%. 그래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게 고위공무원단이고요. 고위공무원단은 매년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합니다.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은 집권 면직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 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가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게 되면은 적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르게 되면은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또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 이건 이제 AND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될 때, 이때도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가 분류 체계입니다. 분류체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구분하는데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 이런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급제 보겠습니다. 강력한 신분 보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징이 첫 번째에 보면은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중시합니다. 일반 행정가. 어떤 아주 기술적으로 전문성, 이게 중시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폭넓은 어떤 조정 능력, 이런 걸 중시하는 일반 행정가를 중시합니다. 두 번째는 계급제하에서는 그 공무원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로 연결되나요? 직업공무원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제하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니까 그게 직업공무원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장단점 보면요. 계급제는 장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장기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단점은 이 계급제는 동일보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계급이 동일하면 어떤 일을 하든 일의 종류나 이런 관계없이 보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확립하기가 어렵나요? 직무급 체제를 확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게 계급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 보장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관료들의 어떤 무사안일 이런 걸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직위분류제에 들어갑니다.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그 요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직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수직적으로 먼저 적어보세요. 직위. 자, 적었죠? 그 밑에 수직적으로요. 밑에 직급 이렇게 적으세요. 직급. 그 밑에 직렬 이렇게. 그러니까 직위, 직급, 직렬 내려왔죠? 수직적으로 적었죠? 이제 수평적으로 적어봅니다. 직렬 옆에 그 세 번째 적은 직렬 왼쪽 편에 직류 이렇게 적어보시죠. 직류. 직류에서 그 직렬까지는 화살표로 적어보세요. 그려보세요. 그 다음 직렬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하고 직군 이렇게 적어봅니다. 직군. 자, 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중간 정도에 적어볼게요. 중간 정도에 맨 위에 직위, 그 다음 밑에 직급, 그 밑에 직렬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직렬 칸에, 직렬 그 선에서 왼쪽 편에 직류라 적고 화살표, 그게 이제 직렬에 도달하도록, 그 다음에 직렬에서 화살표 긋고 직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직위에서 화살표 직급, 직급에서 화살표 직렬. 이제 완성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3개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급 해놓고 이제 지문에서 직급이란 뭐뭐뭐 설명하면서 직위의 군이다 이렇게 놓는다든지 혹은 뭐뭐뭐 해놓고 직류의 군이다 군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걸 이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직위 있죠. 위자에다가 동그라미 쓰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직급이라 했죠. 급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직렬, 렬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그 직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앞에 직자는 생략하고 위, 급, 렬, 군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봅니다. 직위입니다. 직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한 사람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어떤 직무를 직위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 다음이 직급입니다. 직급은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직무의 종류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도와 곤란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책임도 및 곤란도도 유사한 직위의 군이 바로 직급이 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위급 이랬잖아요. 위 다음에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위의 군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직무 종류, 그 다음 책임도와 곤란도가 유사한 핵심은 이거예요. 직위의 군이다. 요게 이제 지문에서 출제가 틀리게 혹은 맞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급은 뭐 공무원의 보수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위급, 렬, 이번에는 직렬이 나올 차례네요. 렬은 그림에서 보면 급의 무리, 급의 군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직렬을 정의해 보면 직렬이란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는 상이하다. 앞에 거는 유사, 뒤에는 상이하다. 한 직급의 군을 의미합니다. 위급, 열, 그 직렬은 앞에 급의 군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평적으로 왼쪽 편 화살표 직류에서 화살표 직렬로 온다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직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라는 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그러니까 직류에서 직렬로 오니까 직류는 직렬 안에 세분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직류라는 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좀 유사한 것, 직무 성질이 유사한 것, 이걸 직류라고 해요. 정의하면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 직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그림에서 우리가 직군을 아까 그렸었죠. 오른쪽으로 화살표, 그죠? 직군. 그 직군은 앞에 있는 게 직렬이잖아요. 그죠? 그 직군은 직렬의 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을 직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직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정 직군, 여기 직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직군 안에 보면은 직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의 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행정 직군 하면 그 안에 직렬이 많아요. 행정 직렬, 뭐 세무 직렬, 관세 직렬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군이 직렬의 군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급 별군 이렇게 기억하면 그 앞에 것의 군, 무리 이런 뜻이라는 것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출제가 많이 되고요.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시간이 쫓기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그때 생각하려면 다른 문제 푸는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위급, 멸군 잘 기억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 요거 하나는 따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등급은 뭐냐 하면은 직무의 종류는 달라요. 그런데 곤란도나 책임도는 유사한 직급, 그걸 모은 것이 바로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직무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등급은 뭐냐 하면은 직무의 어떤 곤란성이나 책임도가 유사한 그런
직위의 군을 직무 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직무 등급에서는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직위분류제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계급제의 폐쇄성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자 결합했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개방형 직위공모 자율 20%, 30%, 50% 이야기했죠. 네, 맞고요. 3번 봅니다. 국가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원칙적으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로 속에 들어갈 말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각부의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직분류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 틀렸습니다. 이것은 등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책임도와 곤란도가 유사한 이것을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이번 문제는 섞여 있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직렬을 모은 직위분류에 대다니는 직군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을 모은 것이죠. 위급, 렬군, 그 직군은 그 앞에가 직렬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에 보면 동일한 직급 내에 세분화하면은 직료, 이것은 동일한 직급이 아니라 동일한 직렬 내에서 세분화하면 직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개방형 직위제도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임용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과장급 직위 이상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 규모가 지방, 중앙 동일하다 아닙니다. 중앙은 20%, 지방은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에 보면 개방형 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 요구되거나 또 어떤 경우인가 하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봅니다. 개방형 직위는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직위분류제의 장점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 전문가 양성 그렇습니다. 직무 중심이에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지만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니까 전문가가 양성되겠죠. 2번 봅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보수, 그래서 직무급 체제 맞습니다. 3번 보면 인사배치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맞습니다. 4번 볼게요. 변화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 아니죠. 이것은 계급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계급제는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무 중심으로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 인사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탄력적 인사 운영이니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인데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설명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의 그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준비 작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직무조사, 세 번째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수직적인 그런 분류가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수평적인 분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직급 명세서의 작성.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그 정급이라고 합니다. 정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때 그 정자인데요. 정급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직위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에 보면 여러 가지 법령이 필요하면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 누가 주관할 건가, 주관 기관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게 다 준비 작업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가 직무조사입니다. 그 직무조사는 그 직위, 분류하려고 하는 그 직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3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하나는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질문지법이라고 있고 또 면접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찰법, 이 3가지가 직무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다음 세 번째가 직무분석에 들어가는데요. 그 직무분석은 뭐를 분류하는가 하면은 직렬, 그 다음에 직류, 직렬을 세분화하면 직류잖아요. 그래서 직렬, 또 직류, 그 다음에 직군. 그래서 또 직렬을 모으면 직군이 되죠. 위급, 렬군, 그죠? 그래서 직렬하고 직류하고 직군, 요 3가지를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적었던 여러 가지 질문법, 면접법, 관찰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직렬, 직류, 직군을 형성하는 분류 작업이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직무 평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6번 문제가 직무 평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직무 평가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수평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급하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급하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는 수평적인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직무평가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 비교법인데, 요소 비교법이 가장 최근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선 구분을 해보면 앞에 2가지 서열법하고 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입니다. 비계량적 방법이고, 그러니까 질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양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입니다. 계량적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점수법입니다. 점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씩 보면 서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직위 간의 서열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법입니다. 분류법은 앞에 서열법보다는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표를 만듭니다. 미리 등급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직위를 요 표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인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점수를 부여할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인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 비교법입니다. 요소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류하는데요. 기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수준, 그 다음 신체적인 수준, 책임감, 마지막으로 근무 상황, 요 5가지 요소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내가 지금 분류하려고 하는 직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요. 그걸 기준 직무라고 해요. 기준 직무. 그래서 기준 직무하고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를 상호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가치가 어느 게 어떻다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소 비교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가면 직급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각 직위의 어떤 직급별 특성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뭐 직급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직급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혹은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최저 자격 기준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급입니다. 급을 정한다는 거예요. 정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직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직위들을 직급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직위분류제가 형태상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서열법은 주관성 배제는 유리하지만 아닙니다. 서열법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점수법은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이 점수법입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별로 점수 주고 다 합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3번 요소 비교법입니다. 요소 비교법은 단순성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가장 많이 아닙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점수법이고요. 그 요소 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기준 직무하고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직무를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아니죠. 4번에 보면 분류법에서는 등급 기준표가 완성된 후에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죠, 지문은.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네.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 등급 기준표 놓으면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가는 분류법. 자, 나와보겠습니다.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요소 비교법. 다 보겠습니다. 비계량적 방법 2가지 있었죠. 그래서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에 직무 상호 간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즉 서열법. 라에 보면 세부 구성 요소를 구분한 후에 요소별 가치 놓으니까 요소 비교법 아닙니다.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
그래서 점수를 합산한 총점, 이게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적합한 내용. 자, 세 번째, 현직자의 근무 의욕이 되겠습니다. 계급제는 좋죠. 의욕이 높죠.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못 들어옵니다. 계급제는. 따라서 거기 내부 현직자들의 근무 의욕은 높다. 직위분류제는 낮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처 간 협조와 교류. 계급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탄력적인 인사 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조와 교류가 높다, 원활하다, 직위분류제는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직위분류제의 올바른 수립 절차 별표 하나 하시고요. 바르게 된 것을 보면은 바로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서, 작성점검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파트 1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